네, 이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날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주에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정식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아, 굉장히 뿌듯하고 기쁜데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지난주 7월 2일입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의 산하기구 웅크타드라고 있어요. 유엔 무역개발회의라고 이 폐막회의에서 한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99개국이 포함된 그룹 A에서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 31개국이 포함된 그룹 B로 옮기는데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웅크타드는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과 국제무역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64년에 유엔 산하기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이 웅크타드의 지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웅크타드 출범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꾼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역사나 어떤 유엔 역사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명실상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진정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뿌듯하긴 하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7월 2일로 선진국이 딱 됐으니까 좀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선진국이라고 칭해주는 것 그 자체가 기분 좋기 때문에 뭐 개인으로 따지면 뭐 한턱 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뿌듯한 것도 있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지구촌 상황에서 볼 때는 이거 괜히 감투 하나 씌워주고 뭐 요구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국제 간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선진국이 뭐다 하고 이렇게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경제 수준이나 문화 그리고 또 인권, 복지 뭐 또 기대 수명에서 뭐 국제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막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교양도 있고 또 지도력도 있어서 뭐 동네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뭐 이런 지역의 명망가 정도로 국제사회의 선진국을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굳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지구촌에서 무역을 하거나 경쟁을 할 때 경제적 능력이 좀 약한 개발도상국이 지나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무역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혜를 선진국들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선진국들은 좀 무역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양보도 하고 또 개발도상국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계무역기구 WTO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게 한 150여 종류 이상의 특별 우대 조치를 해줍니다. 무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함께 국제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들도 그렇게 북돋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혜들이 보통 농수산 분야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이 그런 산업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이런 개발도상국이 누리는 특히 농수산 분야에서 누리는 특혜가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선진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 대단할 거 없겠다. 뭐 이렇게 허울만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선진국이 아니었던 국가가 선진국이 된 국가가 몇 국가나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된 거죠. 대한민국만 선진국이 아니었던 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나름대로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을 상당히 롤 모델로 해서 대한민국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경제 발전을 이렇게 박차를 가는 그런 국가들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또 거꾸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가운데서 9977님께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뭐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그렇죠. 뭐 관세라든가 이런 거 다들 모르고 못하게 있어요라고 해야 하는 했는데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에 또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에 많은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어서 염려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십시오. 이것도 7월 2일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중국이 카슈미르나 티베트에 걸쳐 있는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한 5만 명 이상의 병력들 그리고 또 포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인도도 이례적으로 수만 명의 병력을 또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인도는 이 인근에 한 18대 정도의 전투기로 구성된 비행 중대를 새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지대공 미사일도 배치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 인도하고 중국이 뭐 최근에도 여러 번 또 충돌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병력이라든가 장비 이동 이런 내용만 보면 전쟁 아닌가요?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은 여러 면에서 사실은 아시아의 큰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문명적으로 보면 중국 문명, 인도 문명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사람도 많잖아요. 인구도 뭐 14억 거의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강한 나라들이 바로 이웃하고 있으면 사실은 잘 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로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인도도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1962년에 양국이 큰 전쟁을 치렀었고요. 67년에도 양쪽 수백 명이 군인들이 사망하는 그런 무력 충돌이 있었고 최근에는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이나 또 작년에도 유혈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두 나라들이 주로 충돌하는 이런 국경을 하고 있는 지역이 워낙 고지대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대규모 전쟁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지금 최근에 갈등하고 있는 미국하고 갈등하고 있는 남중국해 거기에서 충돌하는 것보다는 거기서는 미국하고 직접 충돌하는 거니까 좀 부담이 있고 그것보다는 이쪽 지역에서 크게 확전될 가능성이 없는 인도와의 충돌은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염려할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최근에 중국이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우위를 다지고 있고 또 미국이 빠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만약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또 탈레반이 신장의 독립 무슬림 세력들을 지원하고 이런 상황들을 중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가만히 안 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인도에게 예방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할 가능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교수님 어제 또 IT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외신에서 들려오던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중부 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거든요. 작은 섬나라인데 1804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인구가 한 1100명 정도의 작은 나라인데 이곳에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어저께 새벽에 사저에서 침입한 괴한 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영부인도 중상을 입고 미국 플로리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태라고 합니다. 플로리다가 상당히 가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여서 보통 IT 현지어나 프랑스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암살 용의자들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고용된 외국인 용병 같다. 뭐 그런 측도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발생해서 아직 자세히 없는데 오늘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IT 경찰 당국이 뭐 용의자 4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최빈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9월에 사실은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사실은 큽니다. 좀 빨리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알짜뉴스 국제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